북한이 현지 시간 3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연달아 탄도미사일과 포병 사격으로 도발에 나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이어서 결핵과 콜레라까지 유행해 올겨울 전 세계 보건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뉴저지 한인 후보들의 막바지 선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부동산 가치 조작 혐의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압수수색을 시행한 레티시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미국 최대 민간 대학 및 전문직업 학교 인증기구인 ACICS를 더 이상 인증기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에서 유명한 70대 할머니가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패션 센스와 운동신경을 보여주며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베이커리 제조시설에서 새벽 근무 중이던 한 남성이 냉동고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 3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도발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공군이 연합 공중훈련 기간을 연장한 데 강력 반발하며 탄도미사일과 포병 사격으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11시 28분경 북한은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습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같은 날 오후 9시 35분경부터 9시 49분경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추가 도발은 4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기간을 특정한 시한 없이 연장하기로 한미가 결정한 데 따른 반발입니다. 비질런트 스톰은 한국과 미국의 공군 전투기 총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연장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초유의 북한 도발에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침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2시경 기간 연장 소식이 전해졌고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위협을 행동에 옮겼고 9.19 합의를 위반하는 포격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북한은 2일에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등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워싱턴 DC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가진 이후 공동 성명을 내고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속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장관은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미 경고가 나온 코로나,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이어 결핵과 콜레라까지 창궐하며
올 겨울 전 세계 보건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와 결핵 환자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세계 결핵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결핵 사망자 수는 160만 명으로 2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연간 결핵 사망자 수는 2005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지난 2019년 140만 명에서 2020년 150만 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돌았었고 2년 연속 10만 명이 는 것입니다. WHO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결핵 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시스템 과부하, 감염 공포로 인해 결핵에 걸리고도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WHO는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에서 결핵 사망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며 전 세계 결핵 사망자의 3분의 2 이상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콩고 민주공화국 8개국이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연간 결핵 사망자 추정치 추세가 10여 년 만에 역전됐음을 강조하고 결핵이 코로나19를 대체하며 다시 한번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WHO는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는 콜레라가 올해 1월 29일 이후 29개국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발병 국가가 20개국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같이 기록적인 수의 콜레라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가뭄, 홍수, 전쟁으로 인해 다수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레라는 수인성 질병으로 급성 설사와 탈수 등을 유발합니다.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3%에 달하며 특히 소아의 경우 중증 질환 및 장기 기능 저하로 빠르게 진행되어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한편 WHO는 지난달 19일 콜레라가 창궐하자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한 조치로 콜레라 백신 접종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임시 방안을 내놨습니다. 백신을 1회 접종받을 경우에도 콜레라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기간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6개월 내 2차 접종을 해야 3년간 예방 효과가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예방기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국자와 인터뷰를 인용해 이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는 수준인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육선에 도전하는 런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어제 퀸스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지지자들과 집회를 열고 이번 중간선거를 위한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호소하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65선거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이 후보는 뉴욕주 최초의 여성 한인 주 하원의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는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지난 2일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관 앞에서 선거 유세전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팬데믹 이후 붕괴된 노인 등 복지 시스템 복구에 주력하고 악화된 근로 환경과 임대료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한인 및 지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의 본선 상대는 경선 없이 공화당 후보가 된 중국계 샤론 라오 후보입니다. 주하원 40선거구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무난한 6선 성공이 예상된다는 게 미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꼽았습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상공인, 학생의 교육과 취업, 노인 주거시설 등이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노력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6선에 도전한다며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지지자 중에는 뉴욕주 홈케어 직원들도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몇 년간 24시간 근무에도 급여를 받지 못한 홈케어 직원들을 위해 싸워왔고 최근 노동부로부터 미지급된 급여를 인정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뉴욕주 사상 최초의 한인 여성 주 하원의원 탄생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상대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본선거로 진출한 민주당 65선거구의 그레이스 리 후보는 맨하탄 차이나타운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성상 민주당 성향이 강해 이변이 없는 한 이 후보의 승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선거구가 재조정되면서 이 지역의 현직인 율린디오 의원이 뉴욕 1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의 당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다른 한편 뉴욕 주지사 측을 놓고는 현직 민주당의 캐시 호컬 주지사와 공화당 리 젤딘 후보의 격차가 미세한 차이의 지지율로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많은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호컬 주지사가 젤딘 후보에게 우위를 보였지만 선거 막판에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가치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뉴욕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은 제임스 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그를 몰락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찬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플로리다 판비치 순위법원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부패한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살인, 강도, 마약 등 범죄가 가득한 뉴욕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법무장관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세금을 잘 내는 성공적인 기업인 트럼프에 대해 무자비하고 악의적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를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일가의 모든 기록을 훔치거나 파괴 또는 통제하기 위해 몰두했다. 트럼프의 자산은 플로리다 주법의 사생활 보호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데 제임스 총장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제임스 총장이 트럼프 자산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어떤 정보나 기록을 얻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총장 대변인은 이미 여러 뉴욕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그룹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근거 없는 수차례 시도를 기각했으며 어떠한 소송도 우리의 수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광범위한 금융사 및 허위 보고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있더라도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결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레티샤 제임스 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산을 움직이는 것을 막고 그들의 사업을 관리할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관련한 청문회가 오늘 예정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맨하튼 법원 판사가 제임스 총장이 지난 9월 트럼프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뉴욕주 법원의 다른 부서로 옮기려는 시도를 거부한 지 몇 시간 만에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21일 레티샤 제임스 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자녀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최근 FBI 압수수색이 이뤄진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별장을 비롯해 트럼프 타워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 보험, 대출 금액을 책정받는 등 부당한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뉴욕주 1심 법원에 낸 소장에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트럼프 그룹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고 새로운 대출이나 금융거래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일부 자회사나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파트너십이 해지될 위험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 교육부에서 인가받았던 고등교육 인증기관 ACICS의 지위가 상실되면서 유학생들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한 이민서비스국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찬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연방교육부가 미국 최대 민간대학 및 전문직업학교 인증기구인 ACICS를 더 이상 인증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이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의 많은 영리 목적의 직업학교와 어학원 등 약 230여 개 I-20 발급 학교들이 ACICS의 인증을 받아 연방 학비 보조 혜택을 받거나 유학생 유치를 위한 I-20 발급 학교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학생은 영어 어학과정 프로그램,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졸업 후 현장 실습을 신청하는 학생비자 소지자, 전문직 취업비자 석사 우대 등입니다. 교육부가 파장을 예상하면서도 ACICS의 지위 박탈을 결정한 것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영리 목적 직업 학교들의 부당한 학비 보조금 수령 비리가 ACICS의 부실한 학교 인증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 일부 I-20 발급 학교와 유학생들의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먼저
USCIS는 교육부의 조치가 내려진 8월 19일 이후 ACICS가 단독 인가 ESL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거나 등록하기 위해 I-539를 USCIS에 제출한 학생에게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학생은 새로 등록하려는 ESL 프로그램이 교육부인가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서류 등으로 증거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새 I-20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I-539 신청이 거부됩니다. ACICS 단독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스템 학위를 받아 현장 실습을 연장을 신청하는 학생, 8월 19일 이후 교내 유학생 단학자로부터 현장 실습 연장 권고를 받은 학생의 신청도 거부됩니다. 현장 실습 거부 통지를 받은 학생은 60일간 체류 기간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다른 학교로 전학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ACICS 인증기구 지위 박탈 결정에도 I-20 발급 지위나 유학생 신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8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해당 학교들은 ACICS 이외에 교육부 인가 다른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도 이 기간 해당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70대 할머니에 대한 고정관념을 매일같이 깨부시는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그녀는 원만한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패션 센스와 운동신경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상들로 SNS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흰머리에 구부정한 자세로 걸음 보조기를 잡고 서 있는 한 할머니가 72세라고 꼭 다 이래야만 하는가라고 말한 뒤 파격 변신을 보여줍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들이 즐겨 입는 옷을 차례로 입으며 자신 있는 표정과 제스처를 취합니다.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입니다. 조지아주에 사는 72세 게이코 게스트는 틱톡에 약 4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70대 댄서라고 소개하고 수준 높은 실력의 체조 묘기와 풍차 돌리기, 발레, 아찔한 상공에서 퍼포먼스 등 70대라는 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영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구나무와 180도 다리 찢기는 기본이고 영상의 몇몇 동작들은 그녀보다 40-50년은 어린 젊은이들도 엄두를 못 낼 수준입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댄스 챌린지 열풍을 입었던 제시의 주민 주말 릴스도 업로드하는 등 유행에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케이코는 자신이 매일 2-3시간씩 수십 년간 체조, 춤, 발레,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해왔다고 밝힌 케이코는 허영심을 충족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약 40년 전인 30대 시절 독신주의로 살며 오로지 자신을 위해 20-30대 수준의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거 수차례의 보톡스 시술과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케이코는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는 보톡스나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온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긴 했지만 인스턴트 음식을 제외한 건강한 식재료로 구성된 식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코의 다음 목표는 10년 후에도 100텀플링이 가능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소재한 베이커리 제조시설에서 한 남성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근무 중 가게 워크인 냉동고에 갇혀 동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경 출근한 근로자들이 냉동실을 열자 동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33세 남성이 새벽 3시경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갇혀 동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제빵 공장으로 뉴욕의 시그니처 쿠키 중 하나인 흑백 쿠키를 1억 개 이상 생산해낸 베이커리 제조시설입니다. 회사 매니저인 데이비드 그린버거는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모든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과 직원들에게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에게는 특별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으며 약 5시간 동안 냉동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는 낙태 시술이 줄었지만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 8월 사이 미 전국에서 합법 낙태 시술은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한 반면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소사이어티 오브 패밀리 플래닝 보고서에서 뉴욕은 같은 기간 낙태 시술이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했고 뉴저지는 7% 늘었습니다. 건수로는 뉴욕은 990건, 뉴저지는 260건 증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보인 낙태 시술 증가세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는 주는 캘리포니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정부는 낙태를 원하는 사람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한라인 낙태 접근 허브를 개설했습니다. 한라인 전화번호는 877-NYC-A 허브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모든 통화는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뉴욕주 감사원실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뉴욕주에서 마약과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5,841명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68% 늘어난 것으로 한 해 동안 5,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소폭이지만 감소세를 보였던 뉴욕주 내 마약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양상입니다. 주 감사원실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약물 사용자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상황 속에서 치료와 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없었는 데다 펜타닐의 불법적인 확산이 이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준 카운티별 인구 10만 명당 마약과 약물 남용 사망자는 퀸즈가 17.6명으로 카운티 기준으로 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뉴욕시에서는 브롱스가 38.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 전체로 보면 더치스 카운티가 43.3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지아주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박성근 한미우호협회 회장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조지아와 전 세계에서 상승하는 김치의 인기, 또 유네스코가 김치를 만드는 과정인 김장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 등을 소개하면서 김치의 날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캠프 주지사는 최근 선포문을 발행했고 박 회장이 이를 애틀랜타 한인회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김치의 날 선포문에는 김치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천 년간에 걸쳐 한국의 고유 문화로 발전했다며 미국에는 약 200만 명, 조지아주에는 약 7만 1,000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으며 그 숫자는 증가 일로에 있다고 담았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한인 사회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 김치를 좋아한다는 소감을 밝히며 당일 또는 그날을 전후해 김치의 날을 조지아 한인들과 함께 축하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김치의 날 선포는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 미시간주에 이어 미국에서 6번째입니다. 한국은 2020년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김장하기 좋은 날인데다 김치의 여러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적 효능을 나타낸다는 상징적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올 연말 맨하탄 락카펠러 센터 광장을 환하게 밝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선정됐습니다. 락카펠러 센터는 지난 1일 2022년 크리스마스 트리로 업스테이트 뉴욕 퀸즈버리에 있는 독일 가문비 나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무는 높이가 82피트에 폭 50피트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나무는 오는 10일 벌목된 후 12일 락카펠러 센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나무에는 5만 개 전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이콘인 스와로브스키 별이 장식됩니다. 올해 락카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며 내년 1월 중순까지 불을 밝힙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